윤석열 그 메시지 보세요. 임기가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냐. 내가 다 이기고 왔다. 윤 어게인 그러면서 그 전광훈 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출마할 거다. 내란죄는 무죄 될 거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뭐 이미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5년 뒤면 출마할 수 있다. 제가 돌이켜 보면 제일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저는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해서 1시간 50분 만에 국회에 와서 이제 표결에 저는 참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도부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뒤쪽에 보면 통로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이하경 부의장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본질이 무엇이다. 이 본질은 내란이다. 신이 쿠데타다. 이 본질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그 12월 4일 새벽 1시에 한 거 아닙니까? 1시에 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마다 브리핑을 제가 가서 했어요.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게 이거는 내란입니다. 이거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국회에 난입을 해서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CCTV로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상황을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본질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던 과정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때 저희 지도부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신속하게 모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상황을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게 역사에 상당히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군인과 경찰을 막아줬던 시민들의 힘이 컸고요. 저도 그때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KBS 앞 골목으로 왔어요. 거기서 국회도로를 건너서 넘어오는데 그때 이미 경찰들이 쭉 깔려 있었고 제가 담을 넘을 때도 시민들과 우리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해서 저한테 공간을 요만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그 사이 담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어제도 법정에서 무슨 담 넘는 쇼를 했다는 하는 건데 아니 경찰이 봉쇄했으니까 담을 뛰어넘었지 그걸 담을 우리가 괜히 왜 뛰어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어서 생생히 제가 체험한 사람인데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그 수석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해하실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황 전파를 신속하게 했다. 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려야지만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아마 저희가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국회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국민을 위한 목소리의 역할을 그 당시에 우리 조승래 수석님도 하셨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상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 윤석열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십시오.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이 일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습니다.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내란숙의 이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입니다. 수석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논평을 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기자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면 중에 하나가
물론 저의 상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조성래 수석 대변인님만큼 대변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운 일이네요. 네, 뭐 저희 다른 뭐 부대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뒷담화도 좀 하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정말 다른 말이 없는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내란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석방된 이후에 또 지금 사저로 옮긴 이후에도 막후 정치 이런 걸 사저 정치 뒷손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비리,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개인 비리, 물론 뭐 권력형 뭐 비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내란 획책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발본 세곤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윤석열 그 메시지 보세요. 임기가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냐. 내가 다 이기고 왔다. 뭘 이겼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전환길 같은 사람은 무슨 예수님입니까? 마침 지금이 무슨 고난주일 이번 주말이면은 주일이면 부활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윤석열을 예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처럼 됐다. 정말로 사이비 종교가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전광훈이나 손연보 같은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 행위를 하는 이단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전환길 같은 사람이 손연보 세이브 코리안과 그 집회 단골 연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윤석열을 예수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신성 모독이자 그건 우상 숭배죠. 그 측면에서 지금 대선 국면을 접어들면서 여기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저는 그 언론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아니 뭐 윤석열이 뭐 설칠수록 또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하나의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내고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결론을 못 내게 자꾸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분열로 만들고 계속 갈등을 키우고 그럼 결론을 못 내게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사회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자가 많건 적건 계속 따라가면서 더군다나 공당인 국민의힘조차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이지 선거의 유불리는 사실은 지금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심지어는 뭐 윤 어게인 그러면서 그 전광훈 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출마할 거다. 내란죄는 무죄 될 거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뭐 이미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5년 뒤면 출마할 수 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건데 근데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입니까? 상식을 파괴하고 망상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좀 의외의 소식이기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뭐 대선 출마론들이 며칠간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또 권성동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이제 블루웨이브의 주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놈들이 무슨 획책을 부리고 있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바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런 얘기 됐어요.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언론인들이 질문이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럼 국정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소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정 공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이 확 불거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얘기는 과연 그게 어차피 오늘까지 그 국힘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힘 후보로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는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지. 뭐 다른 뭐 플랜 B, C 어떤 실책을 부릴지. 그럼요.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메시지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여전히 때문에 경계해야 될 문제네요. 경계를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죽은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카드는 아니고 실제로 그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을 때는 민주당과 국회가 자기를 탄핵하면 즉시 사표를 던지고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죠. 막 자꾸 예수님 표현을 하는데 뭐 무슨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어린 양이죠. 고난 받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려고 했겠지요.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죠. 네. 자, 우리 수석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한 수, 두 수 위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 너네들 획책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인데 자, 한덕수 대행이 제가 오늘 뭐 아까 SNS도 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대행이죠. 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행과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완전 선출되지 다르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행위는 대통령 자리가 비었는데 그 밑에 있는 총리가 갑자기 자리를 앉아가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게 찬탈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찬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찬탈은 내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탄핵 요건이 몇 석이냐. 이미 헌재가 150석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했고. 두 번째, 그럼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가장 큰 법률상 권한이 뭐냐면 불소추 특권이에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가 그러면 소추 안 되는 거냐? 없죠, 본인에게. 소추 되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이제 찬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또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가냐고 물어도 봐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좀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좀 저 정도 인물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정 공백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했을 때는 국정 공백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러더니 나라 망할 것 같이 하더니 한덕수에 대한 국정 공백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한덕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드가 어떤 시기든 저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책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